이번 시즌 손흥민, 황희찬 이 두 명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득점을 많이 한 선수고요. 황희찬 선수도 네 번째로 득점을 많이 한 선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로 플레이를 하면서 득점을 이렇게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이 두 명의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최전방 공격수로 사용한 지가 꽤나 됐으니까 황희찬 선수도 최전방으로 올리면서 황희찬과 손흥민의 투톱을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황희찬 선수를 전방으로 올리면서 손흥민과 황희찬 이 투톱을 가져갈 때, 과거에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이었기 때문에 두 명의 선수가 언뜻 보기에는 투톱을 만들었을 때 최전방에서 버티는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울버햄튼에서도 쿠냐와 황희찬 이 두 명의 선수가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오히려 전방으로 올라가서 원톱의 역할을 맡고요, 쿠냐가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그 파워가 넘치는 중앙 수비수들을 상대로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요,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통해서 약간 뒤쪽에 있는 쿠냐에게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울버햄튼의 경기를 보면 황희찬 선수가 전방에 머무르고 있다가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요, 볼을 받을 때 상대 중앙 수비수가 황희찬 선수에게 끌려 나오는 순간 황희찬 선수가 등을 지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떨어뜨려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황희찬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공권에서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방에서 넘어올 때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내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힘으로 버텨내니까 프리미어리그의 힘이 좋은 선수들이 황희찬에게 오히려 밀려나면서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볼을 받아주고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원톱이 아니라 투톱으로 쓰는 건, 그동안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옆에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잘 살려줬기 때문이죠. 앞쪽에서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 대신에 싸워주고, 싸워줄 때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 선수의 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시에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조규성이 상대 중앙 수비수랑 싸워서 떨어뜨려주면서 손흥민에게 볼이 넘어간다. 이 패턴을 우리 국가대표팀이 매우 좋아하는 공격 패턴이고, 손흥민 선수를 원톱이 아니라 투톱으로 두는 이유였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전방에서 잘 버텨주는 플레이를 한다면, 황희찬 선수가 전방에서 볼을 받아주고 수비수랑 싸워줄 때 손흥민 선수가 밑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패턴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실제로 쿠냐랑 호흡을 맞출 때 전방에서 싸워주는 황희찬 선수 덕분에 밑에 있는 쿠냐의 플레이가 점점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최전방에 황희찬과 손흥민 이 두 명의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를 했을 때 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황희찬 선수가 원톱, 손흥민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으로 나왔을 때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본인의 밑에 있는 선수의 움직임을 살려주기 위해서 전방으로 계속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상대 수비를 살짝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면서 황희찬 선수의 뒤에 공간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울버햄튼에서도 이 공간을 쿠냐가 활용할 때가 많은데, 우리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가 만들어준 이 수비라인 앞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울버햄튼의 경기를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쿠냐와 황희찬이 투톱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넘어올 때 전방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황희찬 선수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황희찬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황희찬 선수의 뒤쪽으로 넓은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맡는 쿠냐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에서도 이 쿠냐의 플레이가 손흥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황희찬이 만들어주는 공간을 손흥민이 활용을 한다.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긍정적인 패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는 사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의 강점 중에 하나가 아까 황희찬 선수가 보여줬던 그러한 플레이죠. 계속 90분 내내 침투에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게 만들고 이 움직임 때문에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 요 앞 공간을 누군가가 활용을 한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면 히샬리송이라던가 메디슨, 쿨루셉스키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게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축구 도사와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데 정말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크로스가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히샬리송에게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서 볼을 받을 때 뒤쪽에서 수비수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볼을 컨트롤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과는 달리 패스가 약간 뒤쪽으로 휘어 들어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볼을 살려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본인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본인의 움직임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뒤쪽에 히샬리송이 자유롭게 머물고 있으니까 이 볼을 뒷발로 절묘하게 백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심지어 약간 넘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뒤로 패스를 주니까 이 뒷공간에서 완벽한 득점 찬스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히샬리송이 결정적인 슈팅을 하는 장면인데, 아까 황희찬 선수가 쿠냐에게 만드는 플레이와 참 유사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시면 황희찬과 손흥민을 투톱으로 배치했을 때 황희찬이 올라가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손흥민이 올라가면서 황희찬에게 공간을 만들거나,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과 황희찬 이 두 명의 선수가 라인 브레이킹에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두 명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두 명의 선수가 계속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뒷걸음질을 안 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는 우리를 상대로 밀집 수비를 만드는 팀들이 아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면 여기서 발생하는 공간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이 공간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흥민과 황희찬 이 두 명의 선수가 소속팀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굳이 측면으로 배치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스타일상 두 선수의 플레이가 서로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도 그렇고 황희찬도 그렇고 두 명의 선수가 서로의 소속팀에서 가장 전방 압박을 잘하는 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손흥민 선수가 방향을 설정하는 대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황희찬 선수도 울버햄튼이 압박을 할 때 황희찬 선수가 달려 들어가는 압박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압박을 통해서 울버햄튼이 볼을 빼앗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안컵에서는 우리보다 전력이 약한 팀들을 많이 상대하게 될 텐데, 그때는 당연히 전방 압박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격을 전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하다가 앞쪽에서 볼을 빼앗기면 전방 압박을 통해서 역습을 당하지 않고 볼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압박을 이렇게나 잘하는 황희찬과 손흥민 두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선수를 최전방에 동시에 배치하는 것이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좋은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다만 황희찬 선수가 지금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에 배치가 된다면 여기서 아쉬워지는 건
당연히 황희찬 선수가 빠진 왼쪽 측면 자리에서의 파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공격 패턴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상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의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으로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나 아시아 무대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황희찬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중앙으로 갔을 때는 이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문선민, 이재성, 정우영, 양현준, 홍현석 이 5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5명의 선수가 황희찬 선수에 비해서는 측면에서의 직선적인 파괴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재성이나 홍현석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파괴력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중원 싸움을 더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이나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지역에서 황희찬 선수와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약간 왼쪽 측면에서 아쉬워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황희찬 선수가 전방에서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규성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 벤치에 있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에 하나는 제공권이죠. 근데 이 조규성 선수가 제공권이 정말 압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덴마크에서도 그 키가 큰 선수들 사이에서도 제공권 싸움에 압도적으로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박스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특히나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의 아주 뛰어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강인의 크로스, 조규성의 헤더 이게 사실상 아시안컵에서 사기적인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패턴이 없어진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규성과 손흥민의 조합을 쓰든 아니면 황희찬과 손흥민의 투톱 전략을 쓰든 어떤 조합을 쓰든 약간의 일장일단은 있는 상태고요. 다만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선택을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이강인에게 쏠리고 반대편에 공간이 난다고 했잖아요. 요 공간에 황희찬만큼 파괴적인 선수가 없다면 이재성이나 홍현석 같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한쪽 측면에 쏠렸을 때 이재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특히나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역습을 당할 때나 약간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오히려 이재성을 따라서 중앙에 쏠릴 때 이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아니면 황희찬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왔을 때 이재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수비 상황에서는 다시 측면 지역으로 나와주면서 이재성의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뛴다 하더라도 수비적인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손흥민도 그렇고 황희찬도 그렇고 원톱을 소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이번 아시안컵 명단을 선발할 때 황의조가 빠졌는데도 대체 공격수 9번 공격수를 뽑지 않았죠. 그런 걸 보면 클린스만 감독도 손흥민과 황희찬의 투톱 전략을 어느 정도는 구상해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 2명을 보유한 국가다. 사실은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공격진을 구성하는 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스쿼드가 너무나도 좋고 클린스만 감독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어떻게 포메이션을 짜 나올지 전술을 만들어 나올지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면서 아시안컵을 기다리면 어떨까 하네요.